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를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딱 듣기에 어려운 과목이다 아니면 어려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회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들어가면 조금 쉽게 우리 회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작성하는 재무 정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작성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어떠한 생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보여주는 정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풀어보면 기업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재무 정보에 대해서 식별하고 측정, 여기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 무슨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뜻이에요. 측정하여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회계라고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폐 단위로 기록된 기업의 재무 정보이고, 이러한 재무 정보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정보를 이해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활용 정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부기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말 대신에 부기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 이유는 장부에 기록한다. 장부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걸 부기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자, 북키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회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둘러싼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판단 내려야 할 여러 가지 내용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회계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계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기업의 언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 공부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또 혹은 지금 외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많은 관계에서의 어떠한 유리한, 그리고 또 더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언어 공부,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회계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도 모르면 안 되는 여러 가지 회계 정보들, 재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정보 이용자들에게는 누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먼저 경영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사업을 시작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장부 기록을 하고, 그 장부에 따라서 세금 신고도 이제 대리를 해주시죠, 세무사 쪽에서. 그런데 그 세금 신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또 장부 기록한 재무 정보들을 경영자에게, 즉 사업자에게 보내줍니다. 자, 근데 보내주는데 보고도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의 언어인 회계의 언어를 낯설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회계 정보를 알아야지 경영자도 사업자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에 그 회계 정보를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이 경영자가 바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고, 이 외에 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의미하는 거죠.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 그리고 기업의 돈을 빌려준, 자금을 대여해준 금융기관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합니다. 정부기관도 기업의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종업원은 내부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랑 종업원은 외부 이해관계자로 넣는 이유는 임금 협상을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그 노동조합
각각의 관계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기 때문에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 회계 정보 이용자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채권자, 정부기관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는요, 사업자는 왜 이러한 회계 정보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분점을 낼까? 아니면 사람을 더 고용할까? 이러한 경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알고 있을 때 훨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투자자는 우리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또 투자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쯤 이제 시장에다가 주식을 팔 건지 이런 의사결정. 또 자금 대여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라든지 그리고 원금 상환 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 정보에 따른 우리가 그 회계 정보를 알아야지 그 신용 정보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내부, 외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회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아까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크게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어떠한 재무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그리고 전달하는 것까지를 모두 회계라고 했는데요. 자, 이 회계의 목적은 이러한 회계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회계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가지.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말 그대로 기업에 있었던 모든 거래에 대한 결과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의 형식으로 기록되는 재무제표에는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물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리고 표는 아니에요. 표는 아니지만 주석도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우리가 몇 가지, 5가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의 재무제표 중에서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기본 개념 그리고 회계의 어떠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회계 정보를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결과 보고서가 바로 뭐가 된다? 재무제표가 되는 것이다. 재무제표 5가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회계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이 작성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골치 아프게 회계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 기업의 재무 정보로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장부에 작성을 하는 건데요. 이 장부 작성하는 회계를 우리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구분해봤냐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번 해봤는데요. 먼저 재무회계부터 보시면 재무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되어 있고요. 관리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무회계의 정보 이용자는 과세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세청, 관세청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하게 되는 재무회계를 좀 살펴볼까요?
자, 외부 정보 이용자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주주, 투자자, 채권자가 있었는데요. 자, 이들이 활용하는 정보가 바로 재무회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자,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각각의 B, C, D 기업에서 대출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A은행에 한정된 자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금이 영원히 많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에만 대출할 수가 있어요. 한 군데에만 대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 심사라는 걸 하게 될 것이고 각 기업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A은행 입장에서는 이 한정된 자원을 대여했을 때 그 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자도 따박따박 들어와야지만 그 자금을 대여해 주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떠한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각 기업에게 뭘 요구합니까? 재무정보인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B기업, C기업, D기업이 각각의 재무제표를 모두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A은행에게 제출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A은행이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서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기업에게 우리가 뭘 대출을 해줘야겠다라는 걸 의사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B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B, C, D 기업이 제출한 이 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A은행에서 각 기업에 제출한 대출 서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여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비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지금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재무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재무정보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정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갭이라고 합니다. 갭. 그러면 이 회계 기준은 하나여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상장기업 우리가 유가증권 상장기업, 그러니까 주식을 공개로 이렇게 우리가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죠. 코스피, 코스닥. 거기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렇지 않은 비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그냥 기업회 기준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상장 기업이어도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회계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회계 기준으로 사용이 되면 나중에 다른 나라에 가서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언어로 된 기준이 아닌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된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상장을 할 때도 큰 비용 없이 그 회계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상장 기업은 국제 기준 도입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장 기업은 그냥 그 전에 사용하던 거 우리 사용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은 전 세계 단일화된 회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법은 아니지만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준인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기업은 국제 회계 기준 그리고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국제 기준을 쓰나요? 대부분의 나라가 쓴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보통 미국은 미국 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이 국제 회계 기준은 유럽에서 사용되는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미에서도 쓰고 하는 건데 미국 회계 기준하고 국제 기준하고의 그런 그 서로의 차이를 많이 줄이는 작업을 10년에 걸쳐서 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단일화된 회계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따라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 정보이고 외부 정보 이용자는 서로 회계 정보를 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교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어떤 회계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회계 원칙을 따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재무회계라고 한다. 이 재무회계에선 당연히 뭘 작성한다? 이러한 재무제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과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회계원리이고요. 회계원리 다음에 중급회계, 고급회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회계는 누구냐? 내부정보 이용자, 누구를 위한 회계이다? 경영자. 부장님, 과장님을 위한 회계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인센티브 어느 부서에 더 많이 줘야 되지? 이것은 다른 기업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업종에 맞는, 그쵸? 우리 기업의 지금 경영 성과에 맞는 정보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자의 경우에는 관리 회계적인 어떠한 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기준이 없다. 즉, 공통적으로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이나 국세청은 당연히 외부 이해관계자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예요. 기업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아까 재무회계하고는 결이 달라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 돈을 빌려줄지 말지의 의사결정이 있다고 한다면 자, 국세청에서 기업의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 세금, 조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텍스, 작성 기준이 각각의 법이 되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작성되는 회계 정보를 우리가 세무회계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회계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뉘는데 재무회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원리부터 공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부터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실게요. 먼저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는 걸 이제 부기라고 하고 예전에는 회계라고 하는 개념이 전달의 개념이 빠졌을 때 이제 부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단식부기는 여러분들 흔히 우리 쓰는 용돈기 입장이나 뭐 가계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쭉 쓰잖아요. 돈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단식부기인데 우리는 이제부터 복식부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우리 탁구에서도 단식은 이제 혼자 치고 복식은 이제 둘이 짝을 맞춰서 이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쳐야 되는 것처럼 장부에 기록할 때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양쪽의 변에 그 내용과 금액을 적게 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하고 이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두 개의 변에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요. 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 그 두 개의 변의 합계액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머리 아프다 생각하는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작성 기준에 대한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회계라고 하는 것이 발생주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회계를 기록할 때 언제 기록할래? 라는 문제가 있어요. 언제 기록할래? 그러면 저는요,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됐을 때 기록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바로 현금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용돈기 입장이나 가계부 쓸 때 돈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만 쓰는 게 바로 현금주의 관점에서 쓰는 장부가 되는데요. 우리 회계학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발생 기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럼 발생주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현금의 입출금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현금의 입출금과 관계없다는 건 현금이 입금돼도 되고 입금 안 돼도 된다는 뜻이에요. 현금이 출금돼도 되고 출금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없이 자, 수익과 비용에 발생했으면 기록하겠다. 말이 더 어려워지죠?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으면 기록하겠다. 자, 무슨 얘기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상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자, 그러면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매출 1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즉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현금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수익 달성을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외상의 거래로 판매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분계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번 시간에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겠습니다. 상품을 팔고 현금을 받지 않았어도 기록하는 게 발생주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당월 급여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월 급여에 대해서 급여가 있다. 얼마를 줘야 된다? 10만 원 줘야 된다. 근데 지급하지 않았어요.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미지급 급여가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발생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개념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와보시면 회계학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기록할 것인지의 개념에서 꼭 현금의 입출금과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현금의 입출금과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면 우리가 기록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 발생주의 관점의 개념은 우리 나중에 뒤에 좀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식부기라고 하는 개념에 이 발생주의로 작성한다라는 개념까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의 사회적 기능은요.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얘를 장부로 기록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이 누구를 대신해서 경영하는 것입니까? 주주를 대신해서 경영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잖아요. 따라서 이 경영자가 내가 어떻게 책임을 다해서 경영을 했는지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죠. 내가 받은 책임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누구 입장에서?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 아니면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됐는가. 우리 아까 은행에서 한정된 자원을 대출받아 왔으면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영업활동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자도 주고 또 원금도 상환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이 되는 것이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재무 정보를 보고 기업에 적합한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로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적 통제 기능까지가 바로 회계의 우리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 기업 자체의 장부가 작진 않죠.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의사결정에 반영돼서 더 영속성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서 활용하는 거.
또 외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정된 자원으로 어디다 투자를 할지, 자금 대여를 할지 결정할 때 이 어떠한 재무 정보를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판단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회계가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회계 정보를 내가 볼 수 있다. 내가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우리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재무제표의 종류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에 그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자산 규모는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부채가 많다. 그럼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나요? 물론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일반 업종에 비해서 동일한 업종에 비해서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이자 비용의 부담이 크겠네. 아니면 원금 상환할 때 굉장히 힘들겠는데 이러한 우리가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보고 싶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보고 일정 시점은 보통 기말 12월 31일 이 시점으로 보죠. 그래서 경영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 매출액 대비 사용된 비용을 대비해서 이익을 구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고요. 요 자본의 변동 내역을 보여주는 것을 자본변동표, 자산 중에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를 현금 흐름표라고 하고요. 아까 표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재무제표를 더 충분하게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주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 보통 기말 시점,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거고, 자,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보여주는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언어인데요. 자, 현재 회계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기라고 하고요. 전년도 회계 정보를 우리가 전기 회계 정보, 그 다음에 다음 연도를 차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회계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기초, 마무리되는 종료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기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계란 무엇이냐? 회계는 왜 이렇게 어렵냐? 이 얘기했습니다. 회계는 왜 어려웁니까? 외국어라서 어렵습니다. 회계는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무실에서 재무제표 보내줘도 이거 무슨 얘기야? 숫자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언어가 하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 회계라고 하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AI가 발전을 해서 자동으로 정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내용이 내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면 글쎄요. 그 활용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도구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이해는 나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 기업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 재무 정보를 작성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모든 정보 시스템을 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회계 정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빅데이터 유행하잖아요. 회계 정보 빅데이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는 크게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나뉘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채권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 정보의 목적,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 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뭡니까?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잘 되게 하는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것이고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투자를 했더니 이 투자 수익이 계속 나요. 2배, 3배 나요.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아니겠습니까?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한다는 것에 이 재무정보인 회계정보가 활용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류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재무회계라고 하고, 이 재무회계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 재무 정보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한다. 그래서 재무회계의 국제 기준이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 정보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를 위한 회계 정보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기업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보고서는 이 관리회계 보고서일 수가 있겠죠. 또 세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법에 의한 회계 정보로서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되는 정보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회계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에 있을 수 있고 내부 의사결정 그리고 세금 신고의 목적 이 세 가지가 다 콜라보돼서 운영되는 것이 매일매일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의 사회적 기능은 경영자의 수탁 책임 제대로 경영한 거 맞아? 라고 하는 보고서의 역할도 하고 또 이것을 합리적인 어떠한 그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했는지의 역할 또 어떠한 그 사회적으로 정책적 목적으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통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에 따른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익숙하게 기억해 볼까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무등표, 주석까지 우리가 이 재무제표로 구분한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한 재무제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무회계의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재무회계의 보고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요거를 공부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회계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회계란 무엇인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